상당한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처음에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중대범죄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인천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같은 기관까지 얘기해봤자 이게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세관 직원에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그 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아주 안 좋게 보였다. 심각하게 보였다는 게 아주 안 좋게 보였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논리, 그리고 똑같은 배후.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상급자의 호통에 분노하며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던 윤석열 팀장.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서자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마약 수사를 막아세우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윽박지르고 용산의 경로 한마디에 모든 진실이 뭉개지는 이 현장. 과연 우연일까요? 비극은 가장 잔인한 위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파면당하고 계엄성포라는 희대의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 그의 파란만장한 배신의 역사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그 사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말하겠다며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직해 보이는 표정 뒤에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카르텔의 동리가 이미 도단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정의로운 검사로 믿고 보수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방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이자 윤석열이 설계한 거대한 기만극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무서부리의 칼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사유와의 싹수는 훗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디올백 수수,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백희룡 마약 수사 방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주무르려 했던 명패균 게이트로 이어지는 거대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청문회장에서 뱉었던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연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옆에 두시고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이 답변할 때의 특유의 추임새와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교묘하게 본질을 피해가는 말하기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이미 배신의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45분간의 기만극 현장을 보실 텐데요. 영상 끝부분에 제가 준비한 윤우진 실드와 백혜룡 사건의 소름돋는 평행이론 분석까지 꼭 확인하셔야 이 거대한 사기극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윤건희 카르텔의 뿌리를 뽑고 다시는 이런 배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진실의 기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지금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어둠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횃불이 됩니다. 자, 그럼 윤석열의 가짜 정의에 우리가 어떻게 속았는지 기만과 위선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는 윤우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서면 답변에서는 왜 부인했었죠? 서면 답변에 제가 그거는 늘 저 대검 연구관 시절부터 해가지고 한두 번 골프는 친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아마 좀 여기 착오로 지금 나간 것 나왔잖아. 같습니다. 골프 네,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그거는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골프를 칠 때 늘 제 실명으로 치고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골프는 쳤는데 돈은 네, 각자 그렇습니다. 냈다. 네, 골프 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캐피탈 호텔 일식당에 가서 식사한 것도 인정하는 거고. 아니, 아까 제가 인정했잖아요. 캡탄 호텔에 간 거는 제가 그 일식당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윤우진하고 식사한 거 인정하는 거고. 글쎄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윤우진 씨하고 식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식당 자체는 제가 알고 윤우진 씨하고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은 점심을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양주해가지고 뭐 자, 저녁 얘기를 어디서 하시길래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우진하고 식사한 적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있죠. 네, 있다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네.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네.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팩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차명폰.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확하지 저도 않는다? 그 얘기를 아니 기자한테 듣고 어차피 얘기를 후보자는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다 안 하다 네. 얘기할 입장이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고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윤우진이 드디어 중앙지검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뇌물로 이제 수사를 받습니다. 예?
수사를 받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6번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죠? 나중에라도. 뭐 이제 최근에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죠? 네. 그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수 어떤 없다. 사이로 이렇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그 골프장에서 누구하고 골프를 쳤나 좀 알아보겠다고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걸 6번이나 기각을 해요.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했어요. 뭐 하나 나오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탈탈 털고 하는데 6번을 기각을 해. 그 경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거기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태국으로. 자, 그 정도 되면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해외로 나간 사실도 몰랐고요. 자, 그럼 네. 알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수사받던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으면 일단 좀 혐의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글쎄 제가 잘 모르겠다. 예, 그건 뭐 알 수가 없고. 예, 알 수 없다. 자, 해외로 도망갔다가 한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가서 잡아옵니다. 인터폴 그걸 받아서 잡아왔어요. 경찰이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또 기각을 했어요. 야,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도망갔다가 기소 중지된 상태로 체포되어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 사건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래서 그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사건 내용을 좀 내놔보세요. 검찰청 창고에 지금 있어요. 줄 수 있죠? 아니 저희가 아니 그래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그거를 드린다 못 드린다가 아니라 그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거기 개인 정보가 너무 그래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네. 본인의 말대로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안 주면서 나 억울하다. 이거를 우리 보고 아니, 믿어달라. 억울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자, 그 정도 하고요.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 일에 자기 일.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그 골프 누구하고 쳤냐 이거를 골프장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6번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중앙지검장이 양정철.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 후보자한테 그러던가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뭐 저희 그 저한테 묻지 정치를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뭐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래서. 뭐 그거는 저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네.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할 일이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인연으로 해서 다른 금년에 일행들과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냥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 한 얘기도 없이? 아니 여러 일행들이 있었으니까 뭐 또 근황 일부만 같은 걸 더 주시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1분만 더 주시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아마. 이제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야, 저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좀 잘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했을 것이 추측이 돼요. 응? 그거는 뭐 정말 뭐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그건 뭐 그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그 뭐 소훈 원장 만난 걸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고 무슨 갑자기 왜 국정원장이 나와요? 네. 양정철이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 6월 달에.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사건 그- 관련인 모양이군요.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이미 그때도 사건에 전부 다 연루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나중에도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알고는 계셨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의 친형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를 뭐 좀 아끼고 가까이 두는 친한 후배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친한 후배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불미스러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사실 알고 계셨고요. 네. 네, 그에 대해서 친한 후배인 그 동생 그 윤대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 있죠? 그 사건 얘기는 사실 네, 뭐 여기 저 우리 의원님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죠. 사건 얘기라는 건 사실 나눠봐야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대진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윤대진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네, 서로 그냥 뭐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었고 그럴 일도 그렇습니다. 아니다. 뭐 네. 검사 출신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영장의 청구와 기각과 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또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소속과 직책이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2012년 7월 말에 네,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에서 서울지검 특수 1부장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네, 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수 1과장 무렵에 그 무슨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왔고, 네. 그럼 당시에 그 사건은 어디에서 담당을 했죠?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수사 지휘는 수사 지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형사 3부가 있고요. 네, 그 지금 후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죠. 저희 부서하고는 네, 아무 관련이 업무상.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이남석 변호사는 역시 검찰 후배였죠. 저희 그 중수부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네, 2011년인가 나간 지 하여튼 네.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거로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네,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건 사석에서든 이 사건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죠. 글쎄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무슨 저 의원님께서 주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기사를 좀 띄워주셨는데 저도 네.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예.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그거 기자랑?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아니,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뭐 문자가 있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 네. 내용이 저기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건지 제가 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얘기나 들어보라 하지 않았겠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동생이 현직 검사인데, 그리고 이남석 그 변호사는 그 윤대진 과장 그 중수 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라 네.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여러 안 가지 된다. 상황상으로 봤을 네.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증인 뭐 신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자를 둘러싼 뭐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과연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느냐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서면 답변하신 것을 특정을 하지 않으셨죠? 제가 뭐 워낙 많은 질문에 존경할 답변하셨으니까. 만한 선배분들이 많아서 네,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리진 않고 네. 늘 하여튼 힘든 길을 선택한 그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편한 길이라도 옳지 않으면 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간 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네, 하고 간단하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의 그 증거들이 있죠. 우선 각 정권마다 그 우리 후보자의 좀 족적을 살펴보면 묘하게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던 검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그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대선 자금 수사를 맡아서 살아있는 권력이죠. 당선된 지 이제 채 1년째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그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그 대선 당시에 자금 당담 그리고 후원 회장 강금원 후원 회장 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후원 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속 수사를 관철해 나간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전부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시에 특검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하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이러한 글쎄 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그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뭐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뭐 또 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지원입니다. 저기 한번 봐주세요. 중앙지검장에게 질문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저게 2013년 서울고지검 청문회장입니다. 보고 받으셨죠? 지금 대검에서 지시가 된 것은 진상조사. 제가 물른 것만 답변하세요. 보고 받으셨죠? 제가 진상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팀장으로부터 국정원 문제 수사에 대한 또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보고 받으셨죠?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고 받으셨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셨죠. 했습니다. 4차례나 보고를 했고 도저히 중앙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뚫고 가기 힘들다. 지금 그리고 체포할 때는 저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체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이게 상당한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의 절차를 밟았고 그렇습니다. 구두 보고는 양건 다 했다. 그렇습니다. 그 5만 6천여 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 네,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중대범죄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중앙 2013년 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양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윤석열 팀장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고지검의 약 40여의 지금 검사장 등 간부들이 후 하는 소리 기억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됩니까?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기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이유는 어떤 그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기도 일부 나오지만은 저 녹음 테이프가 동영상이 다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게 무슨 야당 도와줄 일 있니?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지검장이 계속해서 내가 사표를 내면 수사하라고 했다.
정무적 파급 효과를 어려워하는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윤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에 관여돼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등 수사 방해를 받았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외압이라고 느꼈다. 7월에도 국정원 IP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 법무부 검찰국이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 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생각도 변함이 없죠. 하여튼 뭐 검사들이 변함이 있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네. 이걸 보면은 저는 조양군 검사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이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기관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좀 그거는 제 입장에서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수사 그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해보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고 예.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 두 가지는 이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은 예.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예.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예. 거 하나 하고 예. 또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전체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예.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네. 둘째가 경찰 수사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우선순위 네 번째라고 강조해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뭐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네.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죠.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 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 수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그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니 이번에 그 후보자님 말씀 끊어서 네. 죄송한데요. 그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네.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왔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 그 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아, 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네.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네. 그거를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이 공약을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 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께서 일본의 그 검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특수부라고 이제 돼 있는 거는 3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나머지 특별 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요. 네.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PPT 하나 띄워줘 보시죠. 그 2012년 11월인가 12월경 당시 주간 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그 12월 10일 주간 동아의 기사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2012년 5, 6월경에 윤 전 용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거든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PT 띄워봐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또 후보자는 기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은 이남석이 아닌 피 변호사, 박모 변호사입니다. 선임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로서 문제될 일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그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들었던 이남석 그 변호사는 국세청에게 윤호진이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 답변 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호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한두 번? 네. 그 언제쯤 쳤습니까? 제가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 윤호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한두 번? 네. 그 언제쯤 쳤습니까? 제가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2010년 이전에 윤호진과 골프를 그런 것을 한두에 친 걸로 알고 있다. 네. 그 스카이 72 골프장 알지요? 압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네네. 거기에 몇 번 가셨습니까? 글쎄 뭐 골프 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라운딩 한 건 사실이죠. 저기는 이제 공항 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데고 제가 거기 간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몇 회 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도 오래돼서. 그 윤호진 씨와 갔습니까? 아니면 후배 검사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글쎄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가본 거는 사실입니다. 2010년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에는 네.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혀 안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부에 제가 근무하면서도. 중수 이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거 나중에 또 다시 네. 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윤호진 씨와 함께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용산에 있는 캐피탈 호텔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고급 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없는 거로 기억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다운 답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 형인 그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캐피탈 호텔 그 일식당도 제가 가본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점심 식사 정도 한 것은 기억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 네. 그 이제 우리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그 양정철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입니까? 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보면 오보고 맞으면 맞는 거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그게 거는. 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아니 그러면 그 수첩에다 적어놓고 만나는 아니, 것도 그게 아니고 아니라.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후보자께서도 수사할 때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도 언제쯤 만났다? 이 이례적인 일 뭐 아닙니까? 연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 금년에. 1월, 1, 2월경. 한 1, 2월 정도, 한 2월경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금년 예. 2월경으로 네네. 답변하시는 거죠. 네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그분은 알게 제가-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 말경에.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처음 인사했다. 봤습니다. 네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중앙검사장 1년 근무하시는 동안 양정철 씨 몇 번 만났습니까?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하면 1분 드리.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난 거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뭐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래 아마 2016년 그 제가 고공검사로 있을 때 그 공직 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하고 그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뭐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를 그때 이제 그
그 자리를 이제 초대한 그 선배와 거기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막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뭐 어디 뭐 해외에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고 해서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그러고 저도 사실은 뭐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권에 계신 분을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은 글쎄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 될 때마다 참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토록 믿었던 저 남자의 당당함은 사실 내 편을 지키기 위한 철면피였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입니다. 그는 윤석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 검사의 친형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결정적인 의혹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피해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는 법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식구와 가족을 지키는 성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올 때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무려 6번이나 기각시켰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잡혀온 범죄자에게조차 구속영장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수법은 훗날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리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4년 넘게 뭉개버린 그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입니다.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며 모욕의 시간을 보냈던 백희룡 경정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놀랍게도 윤석열은 2019년 청문회장에서 지금의 사망을 예견한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위법한 수사 지시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며 수사 외압은 중범죄라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뒤에 그는 어땠습니까?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은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넣고 마약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희룡 경정을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자신이 청문회에서 그토록 정의롭게 외쳤던 가치들은 오직 민주당과 국민을 속여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정작 그 정의를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겐 가장 잔인한 칼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인격 파탄 수준의 위선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공작의 실제 주인공 김건희입니다. 청문회 당시만 해도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칼을 빌려 대한민국을 약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자신의 땅으로 바꾸려 했던 권력형 비리, 그리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스스럼 없이 받으며 국정을 농단한 오만함까지 명태균이라는 기괴한 인물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최혜병 사건의 구명 로비 배우로 지목받으며 심지어 백희룡 경정의 입까지 막으려 했던 추악한 행보. 2019년 그날 민주당이 보호했던 것은 한 명의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갈 윤건이라는 거대 범죄 카르텔의 탄생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저 그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목격한 윤석열의 저 당당함은 이제와 돌이켜보면 국민과 민주당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저 자리에서 뱉었던 수많은 거짓말과 가족의 비리는 모르는 일이라던 오만한 답변들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기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관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으로 1심 무죄가 선고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통일교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유죄가 인정된 사실은 청문회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청렴함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당시 장모의 장고진명을 감싸고 김 여사의 의혹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 치부했던 그 위선이 권력이라는 비대해진 몸집을 입고 대한민국을 약탈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본인은 파면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김 여사 역시 유죄 판결과 더불어 2차 특검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2019년 그날의 가증스러운 연기가 어떻게 2026년 현재의 국가 파탄과 사법적 단죄로 이어졌는지 이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를 우리 국민 모두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배신의 씨앗은 잠시 권력의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진실 앞에 서는 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남으신 여러분, 이 진실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이 어떻게 추악한 금품 수수 유죄 판결로 이어졌는지 역사가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